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편집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주로 거기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구성 작가하고 오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타 수정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책을 딱 펼치면은 0.5초 만에 오타가 보여요. 그런 경지까지 갑니다. 그거 막 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이제 자동으로 해주지만 제가 뭐 10여 년 전에는 그걸 사람이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웃긴 게, 그걸 뭐 포토리딩이라고 하던가, 딱 펼치면은 제 무의식적으로 그 몇 번째 줄에 오타가 있다라는 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딱 향해요. 그러면 오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한 페이지 오타를 찾는 게. 이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로 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는 일을 했어요. 아무튼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강의를 23개의 강의를 하나로 엮는데, 저보고 어떤 지어낸 문장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강의가 충분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따다가 갖다 박으면 이게 하나의 강의처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문장과 문장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은,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주면서 그 한 권의 책을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문장을 또 쪼개가지고 그 문장의 절반을 떼가지고 중간에 갖다 붙이면서, 나는 시킨 대로 다 했다. 난 그 23개의 강연 기록 중에서 내가 집어넣은 문장 자체가 없다. 단어 자체가 없다. 단지 편집만 했을 뿐이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거를 자연스러운 말처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지만 티가 나죠. 편집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봤고, 또 제가 책을 쓰면서 초창기 책을 쓸 때, 요즘에는 그렇게 책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실수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걸 해적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경험 없이 자기가 정말 비평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공저까지 포함해서 한 책을 10권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이것저것 많은 콘텐츠가 머릿속에 들어와야만이 그 과거의 그 버트런드 러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쓰더라도, 칼럼을 쓰더라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초창기에 제가 책 쓸 때 뭐 당연히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책 쓸 때, 그 저작권에 안 걸리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요. 초보 주자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아무튼 한 문장이 똑같으면 안 돼요. 특히 두 문장이 똑같으면 완전히 걸리는 거예요. 한 문장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얻는 이가가 달라진다거나, 반드시 뭔가가 단어 하나가 달라져야 돼요, 중간에. 근데 이제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작업을 엄청 했어요. 좋은 거 갖다가 순서 바꾸고, 얻는 이가 바꾸고, 단어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편집을 하면서 느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논지가 가다가 중간에 뭐 잠시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제가 직접 쓰면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냄새가 호모데우스에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제가 그 초보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호모데우스가 유발하는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한 10권 정도 남의 거 막 써주기도 하고, 이제 그 차이가 딱 느껴지는 거죠. 책을 얼마나 써봤느냐, 글을 얼마나 써봤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해적질,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 그 표절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쨌건 그 책에서 그런 냄새가 났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 책에서, 호모데우스에서. 뭐냐, 상상력이 부족하다. 저자가 상상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미래의 이슈를 잘못 잡고 있다. 이거 두 가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 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미래의 이슈를 잘못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면을 좀 크게 안 해도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1시간 강의라서 안 보이면 좀 앞으로 오세요. 이쪽 저쪽으로. 왜냐면은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요 빨리빨리 못 넘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이 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상상력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이슈. 전 이 페이지에 그걸 담아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하급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보면요 기하급수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기술의 그 발전 속도. 그래서 기하급수적 변화. 4차 산업 강의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단어를 씁니다. 기하급수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하급수적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제가 보는 사람들의. 기하급수적 상상력. 또 하나,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 이런 키워드예요. 이거는 희망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해요. 정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게. 왜 희망이냐? 소수 개인에게 그 선택권이라든가 어떤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이죠. 작은 집단이나 몇 명 모인 소수의 벤처라거나 개개인에게 어떤 아주 큰 어떤 권리는 아니겠지만 뭔가 자기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그런 게 개인에게 많이 현재 주어져 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개인적인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절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스위스에서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 우리나라가 25등이에요. 25등. 중국이 5등인가 그래요. 중국하고 20등 격차가 나요. 한국하고. 물론 이제 기준이야. 대학 평가할 때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는 인공지능에 관한 특허의 개수를 따져봐도 나오는데 중국이 한 800개 정도가 된다면 한국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10,000개로 봤을 때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허가 여러분 휴대폰에 특허가 2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자동차에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고 즉 대략 뭔가가 하나에 완성되려면 한 10,000개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허가. 그럼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10,000개의 특허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한국이 3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97%가 외국 거예요. 97%가. 근데 그것이 또 어떤 핵심 특허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삼성이나 현대가 참 힘들어질 거라고 분석하는 것이 뭘 분석해보면 그냥 바로 나오냐면 특허 분석을 해보면 나옵니다. 즉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천 특허, 표준 특허라 그래요. 그거 두 가지가 많이 없으면은 미래 전망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무급으로 변리사랑 3년 동안 일했어요. 특허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무급으로 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장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얼마나 제 주변에 저를 사귀었던 여자들하고 저랑 살았던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다 떠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거의 초인 같은 사람만 남아있죠. 굉장히 정상인이 아닌 사람만 제 옆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자 일단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곱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미래 이슈 중에서 아직까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기하급수적인 상상 한 가지를 전해드리자면 그게 5차 산업혁명이라는 건데 저는 5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산업혁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류의 최후의 발명품은 인공지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알파고가 바둑계를 은퇴하고서 과학기술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주로 알파고가 연구할 걸로 예상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소재하고 신약이에요. 가장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바이오 그 약품까지도 저는 인공지능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은 방향성과 장르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선 당뇨병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니까 당뇨병하고 치매 연구를 먼저 하고 싶다라고 인간이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은 수많은 의학 논문을 순식간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3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논문을 인간이 읽으려면 3,000년 걸린답니다. 한 인간이 읽으려면. 공부로는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3시간과 3,000년이에요. 시간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구글 인공지능이 1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800만 권이래요. 1초에. 그러니까 3,000년대 3시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텍스트를 게다가 얼마나 인공지능 무섭냐면 한 번 읽은 걸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거죠. 인간은 다 까먹어요. 자, 인간의 두뇌, 그러니까 그래. 미래 이슈 중에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계속 터질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인공지능은 절대 안 까먹고 외우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능숙해요, 인공지능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뭔가 요구하면 그것을 잘 정리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없는 이슈가 이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게 이건데 이거 복잡하니까 좀 키워서 볼게요. 인공지능에 뭐가 없냐면은 인공지능에게는 트라우마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고려대 어떤 심리학과 교수가 1시간 동안 강의한 걸 제가 한 페이지 정리한 건데, 인간에게 이성이라든가 마음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느냐에 대한 그런 연구, 심리학적인 연구죠. 근데 이 가운데 노란 부분이 이성의 출발인데,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이 빨간색 본능, 뭔가 이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다 갖고 싶고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고 싶고 생각나는 대로 다 하고 싶고 이런 본능들이 오는데 위에서 그것을 억압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어떤 우리 어떤 영혼, 꿈꾸듯이 우리가 생각만 하면 뭐든지 그걸 루시드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루시드림.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꿈을 조작할 수 있는 그 백일몽, 자각몽, 그것을 루시드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가수도 루시드 드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수 중에. 아무튼 루시드 드림이라고 보고 이 빨간 거를 위에서 억압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와 현실이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눈을 떴더니 내 루시드 드림처럼 되질 않는 거죠, 세상에. 게다가 질병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긴답니다. 인간의 두뇌 안에서.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결핍을 느끼게 되고 선택을 느끼게 되고 감정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은 뭐냐면은 감정의 기원을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기억해야 했대요. 동물들이. 뭘 기억하느냐? 주로 뭘 기억하느냐? 트라우마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마뱀이 꼬리를 물어 뜯기고 도망을 쳤어.
그러면은 내 꼬리를 물어뜯는 놈들은 뭐 여우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노출된 장소에 가면 위험 확률이 훨씬 높고 뭐 이런 것들을 도마뱀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때 중뇌에서 어떤 감정 물질을 확 내보내요. 공포의 물질을. 그게 이제 주로 아드레날린 종류죠. 근데 아드레날린 종류가 확 나오면은 집중이 되면서 그것이 두뇌 깊은 곳까지 각인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공포 속에서 기억된 어떤 사건은 순식간에 장기 기억으로 가요. 평생 잊어먹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강렬한 감정 상태에서 기억했던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암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즉 공포 속에서 우리가 그 감정 물질이 아주 많이 나왔을 때 기억을 하는 것은 편도체까지 딱 각인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두뇌에서 순식간에 어떤 경화되는 거죠. 그게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트라우마를 기억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두뇌가 형성이 돼요. 기억하고 선택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기억들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각인된 기억들은 잘 안 사라지는데 나머지 기억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뭐가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자꾸 용량을 차지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인간의 두뇌가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부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결정적인 본능적인 감각이 느려지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중요한 것만 골라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들. 뜨거운 어떤 감정이 깊이 개입된 것만 기억하게 되고 나머지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날아가지 않으면, 즉 우리가 우리 두뇌를 비우지 않으면은 판단의 속도와 정확성과, 그리고 그것이 뭐랑 연결이 잘 안 되냐면은 두뇌 안쪽 깊숙이 각인된 어떤 지혜 같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DNA로 아주 진화 단계에서부터 쌓여온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지혜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들어간 굉장히 많은 지식들 때문에 그게 빠른 속도로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의 머리를 비우질 않아요. 꽉 채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골라내게 되죠. 근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간의 직감력하고 인공지능이 뭔가 답을 내는 것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결했을 때 각자 결정적인 한 수를 두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고는 자기가 그거를 두면은 몇 퍼센트 이길 거라는 걸 계산하고 두는 거고, 이세돌은 그 퍼센트를 계산을 못 해요. 상당히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지혜를 그냥 꺼내서 쓰는 거예요. 왠지 이길 것 같아. 이런 거죠. 계산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인 어떤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적인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인간이 마음과 욕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요, 이 결핍과 상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욕망이라든가 Y 같은 거 있죠. 나는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가, 뭐 이런 거. 나는 왜 그 남자한테 끌리는가, 그 여자한테 끌리는가, 이런 것들.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트라우마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즉, 그 트라우마는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각인된 어떤, 여기서 트라우마를 꼭 상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깊이 각인된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트라우마가 가장 깊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대표 단어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모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인간의 동기부여는 무모함과 용기 없이는, 동기부여라는 식물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 인간에게 동기부여라는 식물은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제를 줘야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두뇌의 무모함이라는 그 동기부여라는 식물은 무모함이라든가 용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영양제냐의 차이인데, 영양제 또는 물이에요. 무모함과 용기.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난관에 처해서 무모하게 용기를 발휘하면 뭔가 곤란한 결핍 상황이라든가 어떤 공포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프로포즈를 잘 안 하는 그걸 초식남이라고 하던가, 여자한테 잘 대시를 못하는 남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전데요. 잘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심각한 공포와 결핍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막상 대시를 딱 하고 나면 거절이라는 공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기부여에, 또 새로운 동기부여에 또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인문학적인 이슈라는 것은 꼭 누군가가 무모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모한 놈이 있고 용기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서 좀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좀 전반적인 페이지는 이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공부는 두 가지였어요. 책의 종류가. 지금까지 거의 한 30여 년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봤는데, 처음에 제가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제 동기부여. 제 트라우마는 뭐냐면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 5개월 때 월남에 가셔서 못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유복자인 거죠. 근데 그게 다른 가정과 우리 집이 다르다는 문제, 그것을 계속 느끼는 거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쯤 갔을 때 우리 집은 아빠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고, 어떻게 죽었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시골 동네에는 교회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월남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무조건 지옥 갔어 이러는 목사님도 있고, 약간 중립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근데 그럼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었겠죠?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지옥 갔다고. 니네 아버지 지옥 갔어? 이래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대학교 초창기까지 제가 주로 읽었던 것은 임사체험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박사가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사람이죠. 죽었다 깨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웨덴볼이 그 유체 이탈해가지고 연계 체험한 이런 것들, 전생 이야기, 그런 책들이 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의 세계라든가 저승에 대한 하나의
저만의 어떤 전반적으로 다 훑었죠. 종교소설까지 다 포함해서 신화의 세계까지 다. 그게 제 공부의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신비주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과학, 그다음에 과학, 뭐 여러 가지 뭐 예술, 뭐 그렇게 인문학을 넓혀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제 상상력은 좀 기하급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 세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아예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뜬구름에서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게 이제 프리초프 카프라의 The Tower of Physics, 양자물리학과 도, 이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게 아마 1989년일 거예요. 제가 그걸 1990년에 봤죠. 90학번이거든요. 그러면서 신과학에서 자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니까 참 90년대 초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뭔가 막 공부의 욕망이 아주 불타오를 때 두 가지 학문이 부상을 하고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뇌과학하고 그때는 그랬죠. 뇌과학이 fMRI가 발명이 되면서 91년도에 발명이 됐어요. 뇌과학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미시세에 대한 관찰력이 좋아지면서, 물론 이미 그거는 뭐 아인슈타인 때도 대통합 이론이라는 것을 고민했었잖아요. 뭐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지금은 그게 N미론이라고, N미론, 촉근이론으로 강력한 후보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나와요. 평행우주론. 근데 평행우주론을 공부를 딱 해보니까 제가 과거의 사후의 세계라든가 인사체험에서 궁금해했던 것들이 거의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평행우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이유도 하나의 평행우주인 거죠. 그래서 디 아더스라는 그런 상상력을 보면 귀신하고 사람이 이렇게, 귀신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귀신으로 보는 영화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식스센스처럼 나중에 반전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귀신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 그 영화가 있어요. 디 아더스라고.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어떤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사후의 세계도 거기에 속한 거였더라고요. 평행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뭐였어, 시간여행이라든가 우리가 미래를 감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평행우주론으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N이론하고 촉근이론 중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평행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행우주가 있어야만이 토마스 영이 했던 이중슬릿 실험에서 광자가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하는데, 꼭 관찰자가 있을 때만 얘가 입자로 뒤바뀌는 그런 현상. 100년 동안 이게 10,000번이나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100년 동안. 토마스 영이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100 몇 년 동안 10,000번 이상 반복 실험을 해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죠.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그래서 그 해법, 이중슬릿 실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온 게 평행우주론이란 말이에요. 관찰자 효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수많은 차원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심지어 저하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차원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내가 다가가서 직접 이렇게 악수하고 만지면 좀 더 그 차원이 가까워질 뿐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시공간 차원이 이 공간 안에도 엄청나게 겹쳐져 있고,
이 우주는 그 모든 차원들을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게 다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행우주론이거든요. 뭐 이렇게 좀 풀자면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하급수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65%에서 75%가 믿고 있는 이론이에요. 평행우주론이. 평행우주론이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걸 처음 주장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냐면 깜짝 놀랐어요. 1973년인 거예요. 1970년대 초에 평행우주론을 강의를 했던 거예요. 대학에서. 놀랍죠? 벌써 몇 년 됐어요. 엄청나게. 거의 40년, 45년. 아무튼 한 50년 됐어요. 그 이론이 나온 게. 벌써 50년이 돼버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모데우스의 상상력 중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근데 그 평행우주적인 현상, 그걸 이제 양자적 현상, 평행우주적 현상이 우리 현상계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양자적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해요. 평행우주가 깔려있고 거기서 뭔가 어떤 정보의 작용이 있고 그것이 양자적인 현상이 되고 그 양자적인 현상이 전자나 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게 될 때 뭐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꽃이 되는 그런 그 시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김수영 씨인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현상이 최근에 우리 세포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 양자적인 현상이 우리 세포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뭐 노벨상 받은 학자도 포함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즉 이거를 유발 하라리가 몰랐던 거예요. 유발 하라리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보다 더 정교하거나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발 하라리한테 뭐가 빠져 있죠? 세포 속에 있는 양자적 현상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요즘 논문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기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과 비유기체, 즉 광물과 전자 사이에서 인공지능 회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알고리즘보다 복잡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보다, 즉 인공지능보다 우리 두뇌가, 우리 세포가 몇 배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몇 조 배라고 말해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한 8개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걸 큐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큐빗. 그 정보를 저장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그 단위를 한 8개 정도.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해도요. 지금 현재 컴퓨터보다 성능이 거의 조배까지 1조 배 이상, 몇 조 배 성능이 빨라진대. 뭐 몇 백만 배는 기본이고.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근데 그 양자 컴퓨터보다 실제로 우리 그 유기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은 거의 무한대로 많아요. 거의 무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예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물론 모든 인간의 노예처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게.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DNA를 다 풀었단 말이죠. 푼지 뭐 2004년에 풀었던가? 인간 지놈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2004년인가 아마 그거 시퀀싱을 다 풀었단 말이에요. 풀면 뭐해? 해석을 못하는데 여러분 DNA의 정확하게 기능을 아는 게 인간 2%가 안 돼요. 98%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안젤리나 졸리 있죠. 이 사람 엄마가 무슨 어디에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다. 이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가슴도 절제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2% 내에서 인간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질병 몇 개만 연결시켰을 뿐이에요. 지금 DNA에 대한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그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AGI가 나왔을 때 지금 알파고가 신약 연구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죠. 바이오 연구를 한다고 그러죠. 알파고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나와야만이 유기체적인 알고리즘이 겨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0년간은 세포와 바이오와 모르는 생명 현상을 밝혀내는데 우리 DNA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명 현상을 해석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50년 동안의 이슈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학자가 누구야? 콘트라티예프라는 학자가 생물학의 시대가 2080년까지 왕성하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예측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봐도 이게 맞아요. 생물학 이슈가 앞으로 50년간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WHO에 13,000여 가지 질병의 이름이 등록돼 있대요. 세계보건기구죠.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우리는 확실하게 치료법을 찾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500개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500개 안에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 병에 걸리는 당뇨라든가 암, 치매가 들어가 있겠죠. 500개 안에. 그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직업이 25,000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5,000개 직업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20개도 안 나온대요. 직업 좀 써보세요. 20개 정도 쓰면 대단한 학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녀 진로 지도할 때 강사들이 직업의 개수 한번 써보라고 하면 20개도 안 나온다는 거죠. 25,000개인데 직업의 숫자가.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13,000개 중에서 500개 중에서 5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전혀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치료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 그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슬슬 뉴스가 암의 확실한 치료법을 찾았다. 근데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표적항암제 정도예요, 지금. 표적항암제 정도고. 그럼 치매 치료법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단 예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 검사를 하면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봐가지고 10년은 15년의 치매 확률이 몇 프로다. 예측할 수 있어요.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앞으로 이슈 한 가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시민성 질병의 원인이 굉장히 커요. 즉,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걸린다거나, 심리적인, 그걸 스트레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화학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방사능이 피폭된다거나 이런 거. 화생방이라고 그러죠. 화생방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의 어떤 애가 자꾸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인간은 치매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치매의 스위치가 켜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DNA를 연구를 해보니까
DNA가 똑같은데 그 똑같은 DNA가 사람 몸속에서 발현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럼 이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근데 그 어떤 DNA가 특정 그 기능, 그래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특정 기능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화쇠. 그걸 보통 스위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DNA를 발현시키는 특정 스위치가 60개에서 8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0개에서 80개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어떤 스위치 때문에 그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추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추적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추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죠? 예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스위치에 의해서 지금의 이 환자가 됐는지를 추적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며느리도 몰라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피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그 요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양념 몇 가지 안 되거든요. 20가지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최종 음식물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을 넣고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어떤 양념이 들어갔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장사 잘 되는지 노하우를 우리가 빼보자 해가지고 이제 감자탕이라고 할까? 아무튼 뭔가 찌개를 하나 주문해서 어떤 식당에서 분석을 한다고 쳐요. 최첨단 그 분석 기기를 동원해서 분석이 안 돼요. 왜냐면 섞이고 끓이면서 화학성분이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새로운 화학성분들이. 그래서 어떤 거하고 어떤 게 결합해서 이게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코카콜라는 특허가 없다는 거 아세요? 코카콜라 그 제조법 특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사실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책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 본사에 가면은 금고가 하나 있대요. 그 금고 열쇠를 코카콜라 임원 3명이 가지고 있는데 3명만 그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원료 물질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못 보게 한대요. 그래서 뭐 펩시콜라니 8.15 독립콜라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왜? 섞여서 성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뭘 집어넣는지, 어떤 성분을 넣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코카콜라를 분석하는 것보다 인간의 그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이 결과가 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수백만 배 복잡한 상황인 거죠. 우리 DNA의 어떤 분석이라는 것이. 즉, 이 이슈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슈? 인간은 왜 늙는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이걸 극복하는 이슈죠. 자, 시간이요. 잠깐만요. 우리 시간이 제가 한 40분, 45분 했는데 중간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중요 이슈부터 하니까 중간 질문 해주세요. 왜냐면 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강의가. 그러니까 중간에 딱 이렇게 끼어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아무 때나 손 드시면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게 인문학의 진보 구도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어떤 설계도를. 그래서 예전에는요, 초창기에는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 인문학을 지배했죠. 중세 때까지, 그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사형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사건 아시죠?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유배가고 격리된 이런 사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오면서부터 예술이나 인문이 신앙을 앞서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과학이 전체 문명을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카소가
입체파라고 그러죠. 그 정면, 측면, 그러니까 그 투시법을 깨버리는 화법이 세잔에서 출발을 해요. 세잔. 근데 세잔 이후에 그것을 확실하게 깨버린 사람은 피카소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마치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림. 뭐 한 인간의 고갱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고갱의 그림 중에 거기 보면은 갓난아기에서부터 해골까지 쭉 이렇게 그린 대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의 얼굴에서 보여주도록 시도한 사람이 피카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 근데 그게 그 피카소가 한 공간에 한 물질이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그것이 나오는 시기하고 피카소가 입체파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6개월 차이가 난대요. 6개월 차이가 나는데 피카소가 입체파 그림을 먼저 그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문과 예술이 과학기술률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피카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다양한 상상력은 과학에서 나와버려요. 왜? 과학이 무한대를 봐버렸잖아요. 과학이 무한한 가능성을 봐버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평행우주론 같은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과학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이슈라든가 인간의 상상력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과학에 관한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순서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는 방식이 문사철이 저걸 공부하는 거죠. 과학은 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뿌리를 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뿌리를 캐는 것에 예를 들어서 뭐 가치의 뿌리를 캐는 것이 철학이라면은 어떤 원리의 뿌리를 캐는 것이 과학이고 느낌의 뿌리를 캐는 것이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막 그런 정리가 막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베이스에서 인간은 논리와 비논리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죠. 비논리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비논리는 우리 세상의 구성 원리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는 거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과학과 예술을 자기가 어느 정도 잡았을 때 어떤 상상력의 리더가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근데 타고난 상상력의 리더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DNA적으로 이 사람은 타고난 또라이일 수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막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시인들이죠. 시인들은 좀 타고난 상상력의 리더로 타고나는 거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굉장한 어떤 잘 설계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 두뇌 자체가. 그게 어디서부터 기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술에 있어서도 시라든가 상상화, 추상화 같은 것들이 도움이 좀 되죠. 추상화. 개념 미술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마무리 시간이 점점 좀 다가오는 참 한 5, 6분 남았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라마찬드란이라는 뇌과학자가 인간은 왜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8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수학적인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 막 확률도 포함이 되니까 황금 비율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이 보는 아름다움과 인공지능이 보는 아름다움은
어쩌면 영원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움과 욕망,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어떤 욕망의 하나로 봤을 때 인간의 욕망과 인공지능의 욕망은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의도, 뭔가. 근데 인간의 욕망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우리 세포에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 두뇌와 오장 육부가 진화되어 온 곳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생존을 위한 노력. 그래서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 이 중에서 이 말을 듣고 약간 절망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아름다움이 굉장한 경쟁력이 돼요. 앞으로의 사회는. 그러니까 자기가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도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일종의 생존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사냥, 번식, 요리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구석기 사회라고 쳤을 때 우리 생존 그때는 뭐 잘생긴 게 그다지 이렇게 생존의 그런 게 아니었었죠.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키 큰 남자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키 큰 남자들이 사냥 확률이 높아요 옛날에. 근데 그것을 600만 년 동안 봐온 거야. 아, 키 큰 애들이 사냥 잘하더라. 이거를 600만 년 동안 봐오니까 그냥 키 크면 그냥 좋아해요. 그 기억이 DNA에 완전히 강력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실험이 있잖아요. 여성의 그 허리 사이즈하고 골반 사이즈가 7대10 사이즈를 남자가 제일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즈가 임신이 가장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냥 번식 요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번식에 유리한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이대 아세요? 나이대? 22.8세 23세. 남자들도 본능적으로 23세 여성을 좋아해요. 왜? 그때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피카소의 연인들의 나이를 전부 합산해봤어요. 피카소가 10명의 연인이 있었거든요. 놀랍게 22.8세가 나옵니다. 피카소가 연상도 사귀었고 연하도 사귀었거든요. 그 전체 나이를 피카소가 사귀었을 당시의 나이를 합쳐서 10으로 나눠보니까 22.8세가 나와요. 대단한 본능에 충실한. 야, 피카소 대단하죠? 어떻게 평균을 딱 맞추죠? 그렇게 딱 맞춘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에 숨어있는 그 수학적인 계산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존에 대한 지식, 지구상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생존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간의 최고이자 최후의 발명품이라고 보여지는 인공지능한테 급속히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즉 오래전에 키 큰 남자들이 사냥을 잘했는데 전기기관 자동화 기계가 생기면서부터 매력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키만 크다고 매력적인 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생존에 대한 경쟁력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남아있는 걸 봤더니 뭐가 남느냐면은 약간 비생산적이고 인간의 실질적인 생존과 별로 관계가 없고 그거를 무용성이라고 해요. 무용성. 그러니까 유용성과 무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이고 유용적인 가치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인간한테 남는 것은 무용성이 남아요. 무용성 내에서 심미적인 거 이런 거. 그리고 무용성에서 특이한 매력이 있는 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매력이 있는 그것을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활용을 하죠.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뭐 강아지는 뭐 시선을 몇 분 끌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여자가 나오면 뭐 어떻고 이런 거 광고할 때.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이 뇌과학적으로 진화된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 1번. 확률적 긴장을 좋아하더라. 인간은. 이 확률적 긴장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숲에 과일을 따러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쉬워 너무.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옆 동네 아줌마가 이미 저 안에 있는 과일을 따갔을 거야. 가는 길이 너무 쉬우면. 인간이 도저히 못 갈 막 길이 나와. 무섭죠. 근데 딱 한두 명 가본 것 같은 길이 있는 거야. 어찌? 거기 가면 열매가 아직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 누가 많이 안 따갔을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본능적으로 이거 확률적인 긴장,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없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걸 인간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과일 채취해서 한번 그걸 대입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 거고. 2번 질서, 통일, 묶음, 구성, 분류.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매니지먼트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누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손님이 집에 찾아올 때 집 정리하죠. 막 청소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매니지먼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잘 관리하는 사람이야. 집도 잘 관리해.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게 하고요.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수컷한테 암컷은 기회를 줍니다. 암컷들은 집에 상당히 집착합니다. 공간에. 꾸미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아무튼 자 3번 고립, 주목, 성기, 꽃, 정교화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핸디캡 이론이 상당히 더 중요한데 핸디캡 이론은 나는 이렇게 긴 꼬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맹수들한테 아직 안 잡혀 먹었거든. 이게 핸디캡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다윈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작이 꼬리가 왜 저렇게 길어야만 하는가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학자에 의해서 핸디캡 이론이 나옵니다. 동물들은 참 남자들이 담배 피는 거 있죠. 이것도 핸디캡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해로운 걸 마셔도 있잖아. 나 지금 쌩쌩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술 많이 마시는 거 있죠. 술자리에서 막 야 폭탄주 야 이게 핸디캡 이론이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면 굉장히 원시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미개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착각이거든요. 본능 속에 막 그게 있어요. 핸디캡 뭐 과시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받아들이기 좀 다른데 여자들이 배란기가 오면 또 그걸 멋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또 생겨요. 여자들도 본능에 이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배란기가 오면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그 비묘해요. 그게. 아무튼 넘어가자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이슈 중에 제가 이슈 한 2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인간은 이 핸디캡 이론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능 속에 이거는 거의 40억 년 동안 각인되어 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뭐 2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당신한테 선물할 수 있는 남자야 이거. 그게 왜 그렇게 비싼 보석을 여자들이 원하게 됐느냐? 보석은요 새들도 암컷한테 선물을 합니다. 보석을. 굉장히 오래된 본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20억짜리 본능을 껌 한 통처럼 살 수 있는 남자애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여성들이. 이해해 주세요.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없는 여자를 잘 골라야 돼요. 별로 없지만 그 본능이 없는 물론 아예 없는 여자들은 없겠지만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운 보석을 받고자 하는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을 잘 고르는 방법도 굉장히 우리 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그죠? 거의 끝났죠? 자,
대조, 과장, 주제, 변형, 피크. 뭔가 이렇게 과장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은유, 맥락의 연결, 상징, 은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부터 기원된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장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술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동물들도 그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침팬지도, 쥐들도 과장을 좋아하더래. 쥐들도.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번과 2번을 보여주고 1번 보여줄 때는 음식을 조금 주고 2번 보여줄 때는 조금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3번을 보여주니까 쥐들이 너무 좋아해. 무슨 얘기냐면 쥐들의 머릿속에서 조금 더 직사각형이 음식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을 보여주니까 더 많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에서 음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은유가 맥락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쥐들의 두뇌 속에서 막. 그런 과장을 좋아하더라. 놀람, 변화, 이종성. 그러니까 이국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더라. 웃음은 이런 데서 터집니다. 유머가. 유머는 의외성이 없으면 유머가 안 되잖아요. 7번 대칭, 균형, 리듬, 반복, 확장을 좋아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생충에 감염된 인간들을 봤더니 다 한쪽만 붙들어내는 거예요. 양쪽이 동시에 붙는 경우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프면 오른쪽이 아프거나 왼쪽이 아파요. 그래서 비대칭이 발견되면 그걸 질병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럽니다. 피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대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8번 문제 해결, 정화, 정기, 안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파도가 멈추었을 때, 즉 갈등 요소가 가라앉았을 때 그 편안함을 또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PPT는 여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USB로. 저는 이게 아니면 또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 이렇게 공유하셔도 돼요. 이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PPT입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걸려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주 대표적인 이슈들 여러분들의 귀에 좀 쉽게 들어갈 만한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쭉 PPT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이 출발을 했고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51장이네요. 50장이죠. 표지 빼고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일단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시간이 되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나와보세요. 여기 이거 이만큼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얼굴은 안 나오도 되니까. 강의해 주시면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처음 그 호모데우스 책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고 네네. 학교에서도 권장도서로 하면서 독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책을 읽고 활동들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네. 무슨 그 선생님은 네. 의견이 다르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읽어도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호모데우스 비판 1, 2 1시간 반 그 강의가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책 넘기면서 막 욕해가면서 이런 막 정신분열증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정신분열증에 걸린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박학다식이 짧으니까 많은 관점이 부족하니까 이게 편하겠네. 관점이 부족한 거예요. 관점이 그 책이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쓰인 미래학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학이 얼마나 어려운 학문인 줄 아세요? 예측은요 100가지 요소 중에서 91가지만 빠져도 예측이 틀려버려요. 미래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가 말고 정말 미래를 어떤 현재를 전체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초인적인 공부량을 요구합니다. 6월 항아리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한 오류가 막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잘못 예측하는. 세포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은 유발 하라리를 거의 다 비판한대요. 왜냐면 너무 유치한 SF적인 그런 발언들이 막 어디 신문기사 갔다가 막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형편없이 편집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자기 의견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져요. 또. 환장하겠어요. 논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깐 거 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일단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보충 유튜브 강의로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잠시만요. 제가 첫 페이지 유튜브에 고용훈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